아들은 결혼 후로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지 않으면 아들의 목소리를 듣기 힘들 정도로 서로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어떻게든 말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별일은 아니고 그냥 너 얼굴도 보고 싶고 해서 다음에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화했지. 아들은 한 박자 쉬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죠. 요즘 좀 바빠서 바로는 힘들겠지만 시간 봐서요. 그 대답에 마음이 조금 서운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대답이라도 해준 게 고마웠습니다. 아들에게 고맙다며 짧은 인사를 건넨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혼자 작은 방에 앉아 있으니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들과의 대화가 이토록 어색하게 느껴질 줄은 젊었을 때 상상도 못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던 그날들이 이제는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도 아들이 대답이라도 해줬으니 다행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해 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정호근 님이 아드님과 관계가 소원해지신 것 같은데요. 아내분의 암투병으로 모은 돈을 모두 사용하고 혼자서 쓸쓸한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하네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호근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나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짧게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젊을 때는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며 아내와 아들을 위해 살아왔죠. 아내는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고 함께 미래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 아내가 암으로 투병하며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을 때 저는 가진 것을 모두 털어 치료비로 썼습니다. 그때는 돈이 얼마나 들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고 남겨진 저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제가 기대했던 건 오직 하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결혼 후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나니 저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더군요. 연락도 뜸하고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며 곧잘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모습에 서운함이 쌓였지만 그렇다고 제가 아들에게 불만을 털어놓을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늘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그 소음이 저를 위로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 혼자라는 현실에 익숙해졌지만 가끔 그 익숙함이 참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돈을 아예 모으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어느 정도 저축도 했고 아내를 떠나보낸 후에는 더 아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사람은 예상치 못한 일에 돈을 쓰게 되니까요. 저도 아내가 아플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오늘은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 동이 트기 전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추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 게 꽤 매섭더군요. 아내와 함께였을 때는 이런 추위도 웃으면서 넘겼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라는 사실이 가끔은 너무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부평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자주 찾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저처럼 나이가 들어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서로 안부를 묻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곤 하죠. 오늘도 몇몇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동수 씨도 있었습니다. 동수 씨는 폐지를 모아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유모차를 끌며 폐지를 모으는 모습이 안쓰럽지만 동시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수 씨는 폐지를 모으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은 차 끌고 폐지 싹쓸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폐지 몇 장 주어도 경쟁이 안 돼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 어쩌겠어요. 제가 동수 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공원 중앙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다툼이 벌어진 모양이었습니다. 궁금증이 생겨 그쪽으로 다가가 보니 무료 급식소에서 일이 터진 듯 했습니다. 제가 공원 중앙으로 다가가 보니 무료 급식소 앞에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종종 마주치는 노인들이 아침 식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갑자기 새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진 겁니다. 줄을 새치기 한 이는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분위기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는 줄 맨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번호표를 달라고 요구하더군요. 제가 멀찍이서 보는데도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귀를 찌를 정도로 컸습니다. 이봐, 내가 급해서 그러는 거 안 보여?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기다릴 시간 있으면 이렇게 안 하지. 그냥 번호표 하나 내놔. 앞에 있던 할아버지가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새벽에 여기까지 와서 받은 번호표인데 어떻게 양보를 하라고 그래? 당신이 줄을 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새치기를 한 사람이 화를 내며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할아버지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할아버지는 균형을 잃고 뒤로 몇 발짝 물러섰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무리 급해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긴 다들 추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들 기다린 건 무시하고 번호표부터 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새치기를 한 사람이 저를 째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이런데 자주 와서 얼굴이 익은 사람이야. 다들 내가 먼저 받아도 이해해.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자주 왔다고요? 그럼 더더욱 질서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처음 온 사람도 줄은 서는데 자주 온 사람이란 이유로 새치기를 하면 다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얼굴이 익으면 특권이라도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제야 주변 사람들도 저를 따라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여기 아무리 자주 와도 줄은 줄이지. 여기 사람들 다 힘들게 왔는데 왜 혼자만 특혜를 받으려고 해? 그 사람도 처음엔 고압적으로 나오더니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나무라자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에 속이 조금 시원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생각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줄에서 밀려났던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고맙다며 한마디 했습니다. 젊었을 땐 나도 저런 사람한테 기죽지 않았는데 나이 드니 이래저래 참는다. 근데 자네가 말해줘서 정말 고맙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이런 일은 누구든 말해야죠. 혼자 참으면 계속 반복되니까요. 그 후로는 급식소 앞이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로 나온 된장국과 주먹밥을 받으면서 조금 전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어떤 노인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까 새치기 한 사람, 여기서 꽤 유명한 사람이야. 평소에도 저렇게 소란 피워서 다들 피하려고 하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유명한 게 뭐 대단한 건가요? 저렇게 행동하면 유명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참 대단해. 자네 같은 젊은 사람도 여기 오는 걸 보니 사는 게 쉽지는 않은가 보구먼. 제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곳에 자주 오는 건 저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속에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기에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밥을 다 먹고 자리를 정리하는데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조짐이 보였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급식소 바깥쪽에서 또 다른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번호표를 받지 못한 누군가가 급식소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급식소에서는 아침 배식을 위해 선착순으로 번호표를 나눠주는데 늦게 온 사람들은 번호표를 받지 못해 밥을 먹지 못합니다. 번호표를 받지 못한 이는 얼굴이 검게 그을린 막노동을 오래 했을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급식소의 젊은 봉사자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추운데 달려왔는데 밥 한 끼도 못 먹고 가라고? 이게 사람을 대하는 거야? 봉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번호표 없이 배식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어서요. 그 사람은 봉사자의 말을 끊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피해는 무슨 피해야? 다들 먹고 남을 만큼 주면서 나 하나 못 챙겨? 내가 여기 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제가 이 상황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원봉사자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제 말을 듣더니 저를 노려보며 대꾸했습니다. 당신은 번호표 받았으니까 편하게 밥 먹었겠지. 내가 번호표 못 받은 심정을 알아?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도 번호표 받으려고 추운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줄을 서지 않고 번호표 없이 밥을 달라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화가 나 있는 듯 했지만 제 말에 약간 수그러드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동수 씨가 말을 거들었습니다.
여기 봉사자들이 번호표를 나눠주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만약 이런 규칙이 없다면 누가 먼저 왔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 수가 없어서 싸움이 더 커질 겁니다. 그 사람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소.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봉사자는 안도하는 표정으로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드릴 수 있다고 말하며 그를 안내했습니다. 상황이 진정되자 주변 사람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동수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나 보죠? 동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자주 일어나지. 여기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들 삶이 팍팍하니까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는 거야. 밥 한 끼라도 못 먹으면 오늘 하루를 버티기 힘드니까. 그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사람이 배고플 때 얼마나 예민해질 수 있는지 알기에 그 사람의 행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이런저런 일이 많아 조금 피곤했지만 저는 여전히 이곳에 머물며 동수 씨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 배식을 기다리던 중 또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급식소 앞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아침보다 더 많은 수로 몰려들었고 다들 배식을 받기 위해 서둘러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난 소란을 떠올리며 점심도 순탄치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제 옆에는 동수 씨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배식 시간이 다가오면 슬슬 몸을 움직여야 한다며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는 오래 서 있으면 몸이 더 차가워지니까 조금씩 움직이는 게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수 씨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사실 아침부터 바람이 차서 손발이 꽁꽁 얼 정도였는데 점심 무렵에도 온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두꺼운 외투와 모자로 중무장했지만 노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추위로 몸을 떠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급식소 주변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남성 한 명이 급식소에 나타나더니 줄 앞쪽으로 다가가 어르신들을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꽤 건장한 체격이었고 어디선가 술을 마셨는지 말투가 흐리고 비틀거렸습니다. 이봐요, 나도 먹어야 하니까 비켜요. 내가 줄 서는데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단 말이야. 젊은 남성의 행동에 사람들이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앞쪽에 서 있던 한 노인이 그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여기 규칙이 있는데 줄 서서 번호표 받아야 하는 거 모르시오? 그러자 젊은 남성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규칙? 어르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먹겠다고 하면 먹는 거야. 당신들이 막을 수 있겠어? 그 말에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점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가 젊은 남성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서는 다들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한겨울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신 걸 모르는 건 아니겠죠? 왜 남의 노력을 이렇게 무시합니까? 젊은 남성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저씨, 참견 좀 그만하시죠?
나한테 밥 주는 게 그렇게 싫으면 아저씨 밥이라도 나눠주든가. 그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최대한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눠줄 밥이 있으면야 나눠줄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남의 노력을 우습게 보고 규칙을 무시하며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용기를 내 젊은 남성을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힘도 있는데 여기 와서 왜 이러는 거야? 나이 드신 분들이 아침부터 추위에 떨며 기다렸는데 양심이 있으면 그러지 마라. 젊은 남성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아, 시끄러워. 다들 나만 미워하네. 어차피 나도 힘들어서 왔는데 왜 나만 나쁘다고 그래?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힘든 건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면 결국 아무도 당신을 돕지 않을 겁니다. 결국 젊은 남성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 그도 무언가 사정이 있어 이곳에 왔겠지만 그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점심 배식은 다행히 그 후로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동수 씨와 함께 비빔밥과 소고기 무국을 받아들고 급식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젊은 남성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동수 씨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세상 참 각박해졌어. 젊은 사람도 여기 와서 저렇게 밥 한 끼 얻으려고 싸움질을 하는 세상이니 우리 같은 노인들은 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지. 그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노인들도 젊은 사람들도 모두 힘든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런 힘든 세상은 더 힘들어질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해가 조금 떠서 그런지 기온이 아침보다는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공원 한쪽에서 사람들이 무리지어 웅성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걸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제가 동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뭐 하는 건가요? 동수 씨는 저쪽을 바라보다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한번 가볼까요? 둘이 함께 무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장기를 두는 노인들과 구경꾼들로 둘러싸인 장기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장기를 두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싸움이라도 날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장기를 두던 두 노인 중 한 명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내가 이겼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말이 통하지 않아. 다른 쪽 노인은 앉은 자리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며 대꾸했습니다. 이긴 게 아니라 졌다고 몇 번이나 말하냐고. 내가 이기는 수를 다 보여줬잖아. 그 상황은 단순한 장기 승부를 둘러싼 말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말에 따르면 돈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몇몇 노인들은 장기를 둘 때 작은 금액을 걸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 금액이 꽤 컸던 모양이었습니다. 싸움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이긴 쪽이라고 주장하는 노인은 상대방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약속한 대로 돈 내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약속을 어겨? 상대방은 팔을 휘저으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왜 져? 내가 졌으면 당연히 줄 텐데 내가 이겼는데 왜 돈을 내놔야 돼? 그 순간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졌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훈수를 두던 사람들도 목소리를 높이며 서로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한쪽을 두둔하며 저쪽이 맞아. 장기 두는 걸 내가 다 봤어. 라고 말했고 다른 이는 반대편을 두둔하며 아니야, 이긴 사람은 이쪽이야.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제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결국 다들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툴 일이면 공정하게 다시 확인하거나 해결책을 찾아야지. 왜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은 잠시 제 말을 들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돈이 걸렸다고 하니 더 조심해야 할 일 아닙니까? 공원에서 이런 식으로 싸움이 나면 결국 여기 오는 우리 모두가 곤란해질 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잠시 조용해지나 싶더니 갑자기 싸우던 두 노인 중 한 명이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럼 당신이 나서서 해결해봐. 말로는 쉬운 소리 누구나 하지. 그 순간 어이가 없어서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묻겠습니다. 두 분 중 누구의 주장이 더 타당한지 말해보라고요. 모두가 한쪽을 지지한다면 그쪽을 따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제 말을 듣고 하나둘씩 손을 들며 자신이 본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돈을 달라고 주장하는 노인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장기수를 놓고 논쟁하는 부분에서도 대부분이 그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돈을 걸고 졌다고 하는 쪽이 마지못해 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졌다고 치고 줄게. 하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똑똑히 알아둬요.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찝찝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결국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동수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공원에서 장기를 두며 돈을 꺼는 건 문제가 많아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싸움이 일어나면 결국 우리 모두가 불편해질 겁니다. 동수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다들 사정이 어렵다 보니 이런 사소한 일에도 서로 나를 세우는 거죠.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되니 나중엔 더 큰 싸움으로 번질까 걱정입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이런 일은 결국 규칙을 정하거나 공원 관리 측에 도움을 요청해야 해결될 것 같네요. 그냥 넘어가면 또 반복될 테니까요. 그렇게 일이 정리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찜찜한 마음으로 공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일이 또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장기판 사건이 겨우 마무리된 후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동수 씨와 따뜻한 커피를 한잔하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자판기에서 뽑은 300원짜리 커피지만 추운 날씨에 손을 녹이며 마시니 이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더군요. 동수 씨는 커피를 홀짝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은 씨, 여기서 매일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장기판이든 급식소든 어디든 사람이 몰리면 다툼이 생기죠. 그런데 이걸 막을 뾰족한 방법도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서로 사정이 힘드니 더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멀리서 또다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공원의 다른 쪽에서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동수 씨와 함께 그쪽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폐지를 리어카에 실은 할머니 한 분과 젊은 남성 두 명이 심하게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리어카를 꼭 붙들고 있었고 젊은 남성들은 리어카를 빼앗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할머니를 향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냥 줘요. 이 리어카는 우리가 먼저 봤다고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틀 동안 새벽부터 돌아다니면서 주운 폐지들이야. 이걸 가져가면 나는 오늘 아무것도 못 먹고 집에 가야 해. 다른 젊은 남성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동네에서는 우리 룰이 있어요. 우리 허락 없이 폐지 주우면 다 우리 거야. 그냥 얌전히 주는 게 좋을걸요? 그들의 태도에 화가 치밀었지만 일단 상황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두 분은 도대체 왜 이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젊은 남성 중 한 명이 저를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야, 또 나서는 사람이 있네. 우리도 먹고 살려면 이거라도 가져가야 한다니까? 할머니가 우리 구역에서 주운 거니 우리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구역이요? 여기가 무슨 마피아 구역입니까? 길거리에 떨어진 폐지를 누가 먼저 주었는지는 할머니가 더 잘 알 테니 괜한 핑계는 집어치우시죠. 다른 남성이 한 발짝 다가오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세요. 괜히 나섰다가 봉변당할 수도 있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봉변이요? 봉변을 당할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군요. 당신들이 여기서 계속 이러면 경찰을 부르는 수밖에 없겠네요. 제 말에 남성들이 잠시 멈칫하더니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다른 노인들이 몰려들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점점 남성들에게 불리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동수 씨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봤어요. 할머니가 이 리어카를 끌고 온 것도 폐지를 직접 주운 것도 당신들이 이걸 가져가려는 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에요. 결국 남성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한마디 욕을 내뱉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떨리는 손으로 리어카를 꼭 붙잡았습니다. 제가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할머니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걸 빼앗겼으면 오늘 하루 종일 굶을 뻔했어요. 요즘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폐지를 싹쓸이해 가는 바람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폐지를 줍는 일조차 경쟁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 씁쓸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동수 씨와 함께 조금 더 공원을 둘러봤지만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들 자신만의 사연을 가지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삶은 더 고단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는 공원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폐지를 둘러싼 사건이 끝나고 나서 저는 동수 씨와 다시 커피 자판기로 향했습니다. 자판기 앞에는 이미 다른 노인 몇 분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익숙한 얼굴도 있었고 새로 본 얼굴도 있었습니다. 자판기 옆에서 커피를 기다리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동수 씨가 말했습니다. 호근 씨, 아까 그 젊은 사람들 말이에요. 요즘은 저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젊은 사람들이 폐지까지 싹쓸이하니까 우리 같은 노인들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져요. 제가 동수 씨의 말을 듣고 답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폐지를 줍는 것도 경쟁이 되는 세상이라니 어떻게든 버티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입니다. 동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제 유모차를 빼앗아 가려 해서 한참을 실랑이 했죠. 결국 그날은 아무것도 못 주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다시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커피를 받아들고 동수 씨와 자리를 옮겨 앉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속을 달래는 듯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러던 중 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장기판 근처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웅성거리며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수 씨와 함께 그쪽으로 다가가 봤습니다. 장기판 앞에는 두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70대 노인이었습니다. 상황을 보니 중년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인을 조롱하며 싸움을 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중년 남성은 삐딱한 자세로 장기판을 발로 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똑똑하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놓지 그랬어요? 여기서 겨우 장기 두면서 시간 때우는 꼴을 보니 웃기네요. 노인은 분노로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말을 아끼며 대꾸했습니다. 장기를 두면서 내 나름대로 치매라도 예방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의 사정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겁니다. 하지만 중년 남성은 물러설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말에 더 큰 소리로 웃으며 조롱했습니다. 치매 예방? 여기서 아무리 장기둬도 달라질 게 없어요. 어차피 다 늙어서 힘도 없는데 뭐하러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쉬지 그러세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서며 중년 남성에게 말했습니다. 그쪽이야말로 왜 이렇게 남의 일에 참견을 합니까? 여기서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건 커피를 마시건 그게 무슨 상관이죠? 중년 남성이 저를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뭐야, 당신은 또 왜 끼어들어요? 여기 어르신들한테 뭔가 빚이라도 졌어요? 제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빚이야 없지만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무례하게 구는 건
못 본 척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술에 취해서 이러는 거라면 더더욱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참견하지 말라니까. 당신도 노인네들 편만 들다 가는 곳 같이 늙어갈걸. 그 말에 저는 비꼬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쪽도 곧 늙을 겁니다. 하지만 늙더라도 이렇게 남을 괴롭히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는 어르신들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네요. 제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중년 남성을 나무랐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서 씩씩대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며 제게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그날 오후는 결국 그런 소란들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하루 공원에서 본 일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이를 먹고 삶이 힘들어질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공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은 여전히 쓸쓸하고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이후로 이 집은 항상 이렇게 적막하기만 합니다. 밤 냄새도 누군가의 목소리도 없는 공간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 텅 빈 거실을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책장과 아내의 사진이 놓인 조그마한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잠시 바라보며 한숨을 내쉰 후 휴대전화를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결혼 후로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지 않으면 아들의 목소리를 듣기 힘들 정도로 서로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어떻게든 말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별일은 아니고 그냥 너 얼굴도 보고 싶고 해서 다음에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화했지. 아들은 한 박자 쉬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죠. 요즘 좀 바빠서 바로는 힘들겠지만 시간 봐서요. 그 대답에 마음이 조금 서운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대답이라도 해준 게 고마웠습니다. 아들에게 감사하다며 짧은 인사를 건넨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혼자 작은 방에 앉아 있으니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들과의 대화가 이토록 어색하게 느껴질 줄은 젊었을 때 상상도 못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던 그날들이 이제는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도 아들이 대답이라도 해줬으니 다행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해 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아내의 사진을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그때는 이 집이 이렇게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저를 맞아주고 아들도 거실을 활보하며 집안 가득 활기를 불어넣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 모든 것이 지나갔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내가 떠날 때 마지막으로 했던 말처럼 건강하게 살아야 해라는 다짐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겠지요. 조용한 방 안에서 저는 천천히 잠에 들었습니다. 아들의 짧은 대답이 씁쓸했지만 그것조차 제게는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